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마켓 뉴욕 2부. 오늘은 저희 국회 없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가 아직 멀리 가셨는데 방금 있죠. 보니까 이제 휴가인데 출근을 해가지고 채팅창에서 채팅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회 보고 싶은 분들은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이 PD님이 이렇게 뭐라고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휴가로 알고 있는데 휴가를 가서도 시간에 맞춰 출근을 했다. 저는 휴가지만 품마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당장 노는데 집중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제 PD님께서 저희 지금 인이어로 막 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PD님이 나빴다. 네, 그래서 그게 재밌게 놀고 오시고요. 저희는 2부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민캐 김민캐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힝. 일단은 저희가 기분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제 쉬었는데 오늘 지나면 내일도 쉰다. 아, 기분이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는 한 며칠간 시장이 좀 빠졌는데 오늘은 26년 첫 거래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 뭐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사실 연말에 수급이 꼬였던 부분들이 이제 연초에는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말에 아까 셧다운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지만 이 셧다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나비 효과처럼 하나씩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는 좀 새롭게 좀 집중되는 투자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들을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차 그리고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는 시장에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방금 셧다운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1월 달에 셧다운이 또다시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안에 대한 이제 합의 부분들을 지금 계속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을 못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의 노이즈들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온건파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개적으로 좀 이제 반기를 좀 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당론을 조금 이제 취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예산이라던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를 할 때는 이게 합의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서의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사실 지난 연말에 이미 10월, 11월에 가장 장기간의 셧다운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의 노이즈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거기서는 저희가 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슈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방을 하는 동안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금리 인하도 좀 첨예한 이견 속에 결정이 됐다는 게 골자였는데 실장님이 보시는 FOMC 회의록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당연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은 동결 의견, 인하 의견 이런 간당간당한 비율을 좀 보여줬던 것들은 사실 저희가 점도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게 있고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이미 좀 확인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부터 사실 각 연준 의장들부터 연준 이사들, 지역연은 총재들 다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 보면은 다 각기 다른 얘기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결과적으로는 제가 1월부터 지표들을 정상적으로 좀 확인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누적된 부분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성들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김민 캐스터의 오프닝 뉴스 들어보고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쉬는 동안 이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오늘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도 질문을 정말 많이 들고 왔으니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프닝 뉴스 한번 해볼게요. 월가가 주목하는 26년의 시각은 대체로 낙관적이다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및 미국 경제 전반으로도 체력이 좋고 또 회복력도 함께 유지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함께 주요한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이 상황들을 함께 하나씩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준의 목표치, 그러니까 물가는 2%대로
이렇게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물가를 좀 안심해도 되는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괜찮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물가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확인했던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저희가 리뷰도 같이 했지만은 사실 지표의 이 서베이 응답률이라던가 대체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과대로 좀 내려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사실 최근에 뉴스 플로우들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판단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들은 역시 관세 불확실성 요인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지금의 움직임들, 지금 딱 그냥 상황만 놓고 봐서는 이 관세 영향들이 당연히 이 물가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들은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 CPI가 높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표들을 하나씩 쪼개서 보면은 기업들이 결국은 전가하지 못하고 안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된 불확실성 요인은 맞다. 다만 저희가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들 보면은 사실 어제 또 이제 저기 뉴스 중에 나온 부분 중 하나가 이 미국이 이탈리아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파스타 관세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조정하는 부분들이 가구에 이어서 또 파스타도 이제 조정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식품 가격들의 이 이슈들이 11월부터 계속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뭐 아까 유가 말씀도 하셨지만은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 요인들 분명히 이란 때리고 베네수엘라 때리면은 분명히 이건 유가 상승 요인은 맞는데 이미 오펙 플러스 쪽 산유국들에 대한 장악을 좀 굉장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우디 플러스들은 지금 이미 증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 협상을 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풀리면 어쨌든 이 곡물 가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풀리는 요인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면서 약간 꼬리를 내리는 모습들이 마두로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강경하게 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란은 사실 이미 수출을 좀 봉쇄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유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리는 부분들 그리고 관세 정책이 바뀌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물가는 사실 연준의 고민 영역에서 좀 더 이 밑에 쪽으로 좀 금리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좀 종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네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니면은 뭐 동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청년들의 시위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부와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시위대가 이제 좀 총을 맞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좀 격해지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제 이란이 지금 현 정부 상태고 지금의 그런 정권의 구조라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뭐 국제효과가 안정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이란이 이게 좀 뒤집어진다는 그런 이슈도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란의 원유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었느냐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이미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뒤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국제사회에 조금 이제 눈을 피해서 오히려 이제 친한 국가들에다가 제한적으로 수출하는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미국에서 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정치적인 판단에서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민주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 줘야지 그리고 또 대외에다가 갈등을 좀 만들어 줘야지 내부 결속을 더 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약간 뭐 이렇게 외줄타기 같은 이런 이제 좀 조정 작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파게티 타코 아 저도 근데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스파게티를 뭐 우리가 스파게티가 몇 천억씩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관세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참 어찌 보면은 시장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제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플레에 대한 관리하는 노력들이 시장에는 약간 시그널로 다가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다음 통화 정책에 해보시죠.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금리 인하에 네. 대한 이야기 뭐 어떻게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실 저는 약간 지금 연초잖아요.
오늘 1월 2일이고 첫 네. 거래일인 만큼 뭔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최근에 뭐 원자재나 채권에 대한 방향들도 다각화로 보게 되면서 좀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S&P 500 연간 기준 히트맵을 봤을 때 M7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주긴 했잖아요. 네. 26년도에도 잘 오를 거긴 하지만 그 폭의 내용이 25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있더라고요. 네. 뭔가 이런 쏠림을 경계하는 부분들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M7 종목들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막 다 없애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종목들은 당연히 빅테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 시장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에 꼭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익 증가율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 M7 종목들이 20% 넘는 이익 증가율 이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긴 한데 이게 괴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S&P 500 종목 중에서 저희가 M7과 나머지 493개를 요즘에는 좀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이 과정들에서 보면은 이 나머지 493개의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 괴리를 좁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2025년, 26년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동안 20, 30%까지 이익 증가율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한 10%포인트 정도까지로 좁혀지는 과정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 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M7의 포지션들을 없애라고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다시 고민 좀 풀어지는 이런 모습까지 저희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확산의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AI 외의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시를 해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수급 쪽에서 의미 있게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금융 쪽이 있었고요. 금융 쪽 같은 경우가 사실 이익 증가율이 금융과 에너지 쪽이 사실은 전망치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 전망들이 사실은 이제 이 금리 차들이 벌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또 이 정책이 바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되면 주가는 당연히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들이 금융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연준 의장도 사실은 이제 이후에 뭐 확정이 되겠지만 사실 이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뭐 금리 인하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규제 완화를 옹호하는 분의 좀 높은 가능성들을 또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융주들한테는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뭐 좀 확산의 그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AI를 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AI를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AI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 프레임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집중했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정말 이제 속된 말로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뭐 아니면 이걸 새로운 모멘텀으로 정책발을 좀 받아서 갈 수 있는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종목들을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새해에도 키워드는 AI가 되겠네요.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주식도 주식이지만 제가 귀여우신가요? 다들 뿌듯하게 보시는데 이제 주식도 주식이지만 채권 시장도 사실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또 뭔가 자본 차익에 대한 수단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두 가지 불확실성이죠.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연준 의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당장 이 금리 인하를 지금 상반기에 몰아서 하는 부분들 이거 외에 다음 사이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본 차익을 이제 채권 쪽에다 이제 갖다 붙이면은 저희가 사실은 중장기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금리를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뭐 자본 차익을 놓으려고 단기채들을 투자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중장기 쪽 듀레이션 긴 쪽 구간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통화 정책 사이클들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차기 의장이 되느냐.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대놓고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캐비넷셋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상화가 되는 사이클이 오더라도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케빈 허시랑 아니면은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면은 이 물가 상황들과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이 사이클을 금리도 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들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향후에 어떻게 끌어낼 수 있냐에 대한 판단이 시장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채권 금리들이 뒤쪽 구간들은 그냥 단기 금리들은 금리 인하의 기대가 좀 크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지가 있는데 자본 차익을 저희가 노려야 하는 뒤쪽 구간들은 네. 추후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과 그다음에 이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이 신뢰도 훼손이죠. 훼손이 나타나면서 여기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면서 터질 수 있는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케빈 허시나 이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율이 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나 프라이싱들이 조금 온전하게 좀 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질문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다음 질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월가에서는 이 비상장 자산에 대한 투자도 새롭게 뭔가 유망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가 열릴 때 우리가 계속 AI에 관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관련 인프라라든지 좀 관련 주식 내용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새로운 투자처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인프라 쪽도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AI에서 확산되는 형태에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스토리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뭐 병목 형상이 나오는 부분들이 다 반도체 전력, 뭐 사실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쪽 영역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나 AI 쪽은 지금 뭐 자금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또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반도체로 그래도 반도체로 간다 이러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또 그래도 이 반도체는 또 안에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꾸 노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전력이라는 판단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전력이랑 유틸리티 쪽, 뭐 이쪽도 가는 거고 또 이 과정에서 또 파생되는 것들은 사실 뭐 저희가 블랙엘 그쪽 이 차기 모델들 같은 경우는 뭐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수요가 더 커지는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뭐 이쪽 기술로 간다던가 사실 뭐 데이터 센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데이터 센터도 결국 연결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랑 같이 엮어가지고 사실 이 연령 관련한 부분들도 그래가지고 우주로 또 올려놓으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다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걸 크게 인프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투자에 좀 노이즈들이 오히려 좀 더 노이즈가 아니죠.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올해가 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를 맞아서 1월에 물론 많은 빅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불확실성 요인들이 당연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위헌 결정이 어느 범위까지 내려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걷었던 부분들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경쟁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게 지금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이걸로 메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에 대한 전망치들이 조금 하향됐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국채 발행에 대한 전망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당연한 얘기죠. 국채 발행 늘어나면은 채권 자금 수요들이 다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하는 기술주들, 성장주들, 빅테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관점에서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재료가 될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모의 그 관세 위헌 결정 났을 때 이 영역이 이후로 좀 제한이 되거나 내지는 품목별 관세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사실 뭐 거의 노이벤트처럼 지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열려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월에 대해서 이제 뭐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관세까지 나왔으니까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1월 15일 날 MSCI에서 이제 발표를 큰 걸 하나 하겠다. 이제 우리가 스트래티지 관련돼 가지고 얘를 편출하니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어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스트래티지가 편출되면 네. 걔네들에 대한 공매도가 들어올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주가 방어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네. 비트코인을 던질 것이고 네네. 뭐 코인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슈도 1월에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 부분은 뭐 사실 지금 이미 센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뭐 크립토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도 일부 좀 작용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그때 좀 뉴스들을 당연히 체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뷰도 사실 1월 중순이면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돼 있을 때고 이 과정에서 MSCI에서 약간 스트래티지를 흔드는 부분들이 되면은 사실 이게 그동안 이제 ETF 시장도 커지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대감들을 많이 키워놨던 부분들인데 이거 자체를 살짝 또 흔드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수급 쪽에서는 불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은 지표들이 확인되면서 그리고 또 연준 의장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을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수급 쪽에서 하나씩 풀리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은 통화 정책 외에도 이 자금들이 좀 돌기 시작하면은 코인 지금 이미 조정이 좀 컸기 때문에 안정 좀 저점은 좀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2025년에는 미중 관계,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총 4차례 회동을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2026년에는 어떻게 미중 관계가 좀 완화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정상 간의 이 움직임들은 완화되는 것처럼 이제 계속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대놓고 갈등 관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 뒤에서 갈등이요? 그렇죠. 뒤에서 계속 조정하는 것들은 사실 뭐 지금 뭐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표면적으로는 어떻게든 이게 조금씩 풀어주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히토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토류도 사실 1년 제한이지만 사실 뭐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또 1년밖에 안 풀어준 거긴 한데 또 이제 앞에서 보면은 1년은 풀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교의 외줄타기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해서 이제 서로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고 뒤에서는 당연히 이 서로 견제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쪽 방향으로 좀 일단은 좀 생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상당히 그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 미국과 중국 정상 두 분 중에 한 분의 약간 관상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누구요? 그런 말씀을 많이 누구죠? 누구요? 어떤 분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누구요? 아니요 이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군지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걸로 하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자꾸 옆에서 보니까 살짝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누구요? 예? 누구요? 예? 아니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과 연결해서 다음 뉴스로 얼른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택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6.15%까지 내려오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멈춰졌던 이 매수자들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집값 상승을 앞지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커지면서 미뤄왔던 주택 수요가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4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시장에서는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떨어진 수치로 따져본다면 6%대면 사실 낮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매물도 그만큼 또 많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좀 뭔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섞이면서 나름 긍정적으로만 보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모기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물량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모기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장기로 쫙쫙 끌어서 쓰는 특징들을 보여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기사에도 30년을 이제 이 금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이게 리파이낸싱을 하신 것들이 다 팬데믹 때 다 했습니다.
팬데믹 때 리파이낸싱을 거의 다 했고 사실 그동안 이 주택 시장이 계속 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은 이 초저금리 때 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지금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다 금리를 밑에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6.15% 가지고 매물이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나올 수는 없는 환경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네.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집을 만약에 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저 6.15%의 금리를 가지고 이 대출을 다시 새롭게 생성을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들은 이 팬데믹 이후에 뭐 일부 제한적으로 이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실수요 중심에서 신규 주택으로 들어가신 분들 중심으로 아마 주택을 사셨던 분들이 일부 좀 물량을 좀 내놓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물량이 풀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냥 초저금리를 확실하게 좀 가는 레벨까지 내려와야지 정말로 그동안 기준주택까지도 다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뭐 이렇게 몇 달의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그림을 파악하기는 좀 사실 저는 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고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모기지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지금 팬데믹 때 보면 리파이낸싱 한 70, 80%가 제 알기로는 3% 밑에서 다 리파이낸싱이 됐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자금이 급한 분들이나 정말로 이제 그 이후에 신규 주택을 가지고 들어갔던 부분들. 그래서 사실 한동안은 신규 주택이랑 기존 주택 매매 건수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이 그 거래의 차이가 상당히 또 벌어졌던 그 상황이 2023년, 24년 요 기간 동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장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 상당 기간 동안은 이게 정말 건전하게 거래가 좀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이 물량이 풀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시장의 전망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고용 시장의 전망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공개된 지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예상치 22만 건을 하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 시장의 온전한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뭐 착시 현상일까요? 사실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시 현상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그 BLS나 사실 통계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그 데이터가 확실히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때 이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 놓고서 이제 그 통계 지표들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연말 연초는 사실 항상 이런 좀 뚜렷한 왜곡 현상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휴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건수들도 있고 휴일이 많기 때문에 관공서들이 이걸 처리를 못해가지고 집계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연말 연초는 사실 계절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신규 건수와 또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연속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이 레벨의 지금 영역들을 보면은 연속 청구 건수는 이미 여전히 저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뭐 좋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노동을 지금 약간 축적하고 있다, 기업들이. 왜냐하면 팬데믹 때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좀 잉여를 가져가는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고용 시장이 좋아지는 시그널로 저희가 보기보다는 그냥 뭐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연착륙 정도의 기대감들은 가져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저희가 어쨌든 실질적인 구매력과 소득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아지는 국면들은 이미 좀 트렌드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나온 보고서 중에서 CT에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일주일 뒤에 이제 12월 네. 고용 보고서가 나올 거고 네. 거기에서 다른 거는 일단은 뭐 그냥 뭐 연착륙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업률을 네. 4.7%로 찍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준에서는 실업률을 2025년, 그러니까 12월까지 해서 4.5%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월스트리트에서는 실업률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뷰로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네네.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게 시차에 대한 해석이 좀 있긴 해석의 차이가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경제 지표나 통화 정책에 대한 해석이 이게 전망이 이게 확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집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에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 스토리들이 좀 단기적으로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실업률 낮아진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해석할 때 사실 본인들의 정책 대응에 대한 뭐 여력 같은 것들도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컨센서스로 딱 그 저희가 이제 보면은 사실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0.1%포인트 낮아지는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컨센은 4.6에서 4.5로 일부 좀 잠깐 내려올 수 있는 거로 좀 보고는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집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확실히 좀 다져져야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이게 연준 인사들마다 다 방향성을 각기 해석하는 부분들은 이 방향성들에 대한 해석이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하나씩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약간 쉽게 결정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비들의 판단에도 계속 좀 작용하고 있다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동평균이나 약간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선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게 주간 데이터나 좀 월간 데이터 하나씩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큰 틀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뭐 실업률이 만약에 뜬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3개월 트렌드, 6개월 트렌드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한두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네네. 같다. 요렇게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반도체 이야기 뉴스로 넘어가 보면 네. 어떨까요? TSMC가 2나노미터급 공정 양산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미세한 반도체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구조도 함께 바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가 새는 걸 막아주는 방식, 또 속도도 빨라지고 배터리도 확실히 덜 먹게 됩니다. 같은 전기를 써도 더 빠르고 그리고 같은 일을 시켰을 때 전기가 4분의 1 정도 덜 쓴다고 하는데요. 또 이 반도체는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또 AI 칩, 서버 같은 곳에 함께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2나노 양산을 계기로 뭐 삼성전자나 인텔을 본격적으로 좀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삼성전자와 인텔을 따돌릴 수 있는 양산이라고 지금 분기점. 이미 따돌린 거 아닌가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돌린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격차를 조금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 확실하게 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를 좀 더 이제 이미 격차가 있던 부분들을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에서는 좀 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한테 일단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또 삼성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오늘도 네. HBM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한정해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TSMC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D램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럼요. 네. 삼전에 대해서 잠깐만 토막 하나 전해드리면은 CT 이번에도 CT 보고서인데 CT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지금 2026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155조까지 방금 보고서를 써가지고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D램을 엄청나게 많이 벌 거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지금 좀 못하더라도 이게 메모리로 돈을 잘 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메모리 기업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래서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TSM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좀 미세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성능 우위를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을 표출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인텔이 뭐 사실 1.8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제품을 만들어지는 뭐 시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인텔이랑 삼성전자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격차가 확실히 좀 벌어지는 부분들은 이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좀 시그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수요단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쪽 그 전체적으로 이 패키지판이나 이쪽의 기술들도 어쨌든 부각이 계속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노이즈들이 뭐 여기저기서 또 여기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약간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속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TSMC의 파운드리 쪽에서의 우위들은 충분히 좀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 패밀리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게 뭐 한국의 삼성전자랑 비교를 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건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인텔은 뭐 좀 이게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망가진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인텔이 예전에는 이제 외계인을 고문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TSMC와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SMCI죠. SMIC가 이제 TSMC의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중역들 기술자들을 빼가서 만든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데 그 어떤 기업들도 지금 TSMC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TSMC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반도체라는 시장에서 이런 이제 대체 불가능한 그리고는 다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왜 앞서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장점이 뭐라고 우리는 보고 이제 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같이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할 때마다 삼성전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뭐 이게 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엄청나게 이제 그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데려와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5나노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인데 이쪽은 지금 3나노도 막 영업이익률이 막 엄청 높게 나오고 말 그대로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 2나노의 상용화도 이제 뭐 생산 얘기가 나오기는 지금 나왔지만 이미 1년 전부터 계약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TSMC는 당연히 2나노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TSMC가 잘한다 혹은 대만의 그 밸류체인이 잘 만들어져 있다로만 해석을 하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몇 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게 잘 되고 있는가가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TSMC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따이완 넘버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저쪽에서 또 하나의 중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의 얘기하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력 효율 쪽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더라고요. 30%까지 줄인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실 이 뭔가 이렇게 관련된 안에서 전력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30%를 확 줄여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걸 좀 착안해서 전력 효율화를 좀 신경 쓰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할까요? 뭐 그거는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메모리 처리 능력, 효율화 이런 것들은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인 거고 사실 이게 뭐 TSMC가 왜 잘하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생각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뭐 인력에 대한 약간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이제 트렌드인 것 같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이게 한쪽에서 두각을 나타나는 기업들이 한 번 더 앞서서 또 개발할 수 있는 여력들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들 그리고 또 뭐 저희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서서 한번 앞서기 시작하면은 사실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전에 또 차세대를 또 개발해가지고 내놓고 이러면서 우위를 또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또 나오는 게 결국 인력 쟁탈에 대한 부분들 미국 AI 쪽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저희가 또 간간히 좀 안타까운 뉴스지만은 기술을 좀 빼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TSMC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한번 나눠봤고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잘 쉬고 있는 동안에 엔비디아 쪽에서는 H200에 관련된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H200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몰렸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26년도를 목표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을 대거 주문했는데 주문 물량에 비해서 실제로 확보한 칩은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TSMC의 생산을 촉구하게 됐고 또 증산은 내년 2분기부터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H200은 중국에 풀리던 뭔가 모델보다는 성능이 크게 좋아졌는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또 괜찮다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고요. 비공식 시장에서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싸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놓치기 어려운 카드다라고도 함께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쪽에서는 일정 비용을 붙이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수입에 대한 얘기는 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뭔가 자국에 대한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의도는 확실히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놓칠 수 없는 카드가 또 엔비디아의 H200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꾸준한 매출, 최소 뭐 1년에서 2년에서 이런 매출을 봤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뭔가 병목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엔비디아를 볼 때 젠슨항 CEO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로비 능력을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사실 지금 이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 내부에서는 사실 반대파들이 굉장히 많죠. 수출을 여전히 다 틀어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결국 뭐 이게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같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사실 젠슨항 한번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들 좀 풀어주는 것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나타났었고 사실 이게 바이트댄스나 이런 중국 쪽의 수요들을 보면은 어차피 이것도 허가를 해준 기업들에 대해서만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좀 풀어놔준 상태고 네. 뭐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25%또 이제 세금처럼 또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로는 다 확인하고 이익은 이익대로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 대한 가장 큰 경쟁 위험 국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TSMC가 아니죠. 엔비디아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이용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좀 패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어쨌든 중국 쪽 자국 칩에 대한 부분들 뭐 신규 상장 뭐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밀어주는 것과는 또 별개로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게 아까도 저희가 외줄타기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관점에서는 이게 또 언제 틀어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단 밀어낼 수 있을 때 밀어내는 쪽으로 좀 가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기업들도 이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수요들을 계속 표출하면서 수출을 이렇게 좀 계속 물량을 땡기고 네.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엔비디아 관점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로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정치적인 관계들을 좀 잘 이용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이 정책적으로는 밀어주고 있지만은 뭐 가격이나 효율성이나 이 성능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중국의 AI 자립이 아직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건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바이트댄스의 공격적인 투자도 사실 쉬는 동안 나왔잖아요. 질문 주신 것처럼 좀 같은 맥락으로 현실적으로 자립은 좀 어렵다라고 함께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이게 다 틀어막혀 있는데 정말 치사하지만 뒤에서 갖다 쓰고 앞에서 지금 풀리자마자 저렇게 갖다 쓰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뭐 효율성이나 어쨌든 이게 또 그 쿠다 이 생태계에 대해서도 이걸 교체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관점에서는 지금 그동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시장 선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또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우위도 있지만 이 생태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플랫폼 관점에서의 우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기간 내에 이걸 확 뒤집을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좀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제일 궁금해할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그래서 H200 칩을 만들어서 중국에 납품하기 시작을 한다더라 다시. 네. 그러면은 대충 나오는 이제 전망치 기준에서 연간 한 20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그 매출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가 버는 돈이 연간 기준에 180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10% 정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여기서 10% 정도의 매출이 더 나온다? 그럼 마진율도 비슷할 것이고, 그럼 10% 정도의 업사이드가 더 생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현재 중국에 대한 매출 전망을 빼고도 이제 포드 PR이 한 24배, 25배로 다른 빅테크 대비로 싼 편인데 이게 10% 더 싸지면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아, 네네.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인 거죠.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수요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언제 틀어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주가를 판단하는 밸류에이션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미래 가치에다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넣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결과적으로는 실적 시즌 됐을 때 한 번에 좀 밸류에이션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통화 정책 보는 관점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 경제 지표들의 방향성보다 뭐 이 지금 트렌드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변수들이 계속 자꾸 나오기 때문에 미리보다는 하나씩 보면서 가는 이런 패턴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난이도가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까지 일단은 버텨보자. 그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연초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 관련돼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뇌과학 회사죠.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와 그리고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장치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수술 방식 면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하던 것을 거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간단하게 바꾸겠다는 내용도 더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마비 환자나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이미 미국 정부의 허가도 받았고, 또 지난해부터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시험을 시작한 상태라 어쨌든 중증 마비 환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이걸 이식한 상태를 공개한 상황이라고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일론 머스크의 이런 도전 정신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머스크 타임이라고 하는 뭔가 이런 시간에 대한 지연 문제는 저도 좀 몇 번 확인을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라는 궁금증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이 뉴스에서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단순히 그냥 뉴럴링크에 대한 뭔가 기대감, 뭐 이런 상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이 여파로 인해서 뭐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혹은 더 뭔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주가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지금 상장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뭐 테슬라나 이 전체 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 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투영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꿈을 굉장히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들을 했었고, 근데 이걸 하나씩 실현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스토리가 좀 자꾸 나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면은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투자 자금들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토리들이 있고, 그래서 당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뉴럴링크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당장 뭔가 실적을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한다고 하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게 시장에 들어올, 사실 뭐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X나 뭐 지금 IPO도 좀 올해 굉장히 대규모가 많이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 뉴럴링크를 가지고 주가를 1차원적으로 뭔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거에 하나 보여주는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테크 쪽이 사실 연말에도 그 중간중간에 주가 모멘텀들을 가져갈 때 보면은 사실 이게 경기와 무관한 수요들을 끌어내는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요. AI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기들은 연착륙 얘기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AI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실적이 그거와 경기와 별개로 가져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이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기와 무관한 수요들을 끌어내면서, 사실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끌어내면서 이 모멘텀들을 부각시키는 영역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이오테크 섹터에 대한 그 기대감들을 뭐 스토리로 하나씩 엮어가지고 또 키우거나, 뭐 테슬라 이 밸류체인, 머스크 밸류체인에 대한 이 주가 모멘텀들을 좀 끼워
틀어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제한적으로 좀 2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 하니까 테슬라 관련해서도 사실 연말부터 현재까지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5년 연속 횡보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아쉬운 다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자율주행은 그래도 믿을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던데 어쨌든 이 뭔가 인도량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자율주행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게 그 전기차 기업으로 보느냐 사실 그거 아니고 AI 밸류체인 기업으로 보느냐 사실 이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미 PER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미 판매량은 BYD가 오늘 뭐 나온 기사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 BYD가 다 앞질러가지고 저 앞으로 가 있고 네, 사실 제가 연말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지만 이제 이번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중국 가니까 BYD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중국 브랜드의 차량들이 정말 근데 이게 다 전기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사실 확실히 조금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온 부분들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PER 기준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PER도 사실 테슬라는 200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BYD는 20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기차로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뭐 FSD부터 시작해서 뭐 사이버캡이나 이런 것들의 영역을 좀 새롭게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해 좀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뒷받침되면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국면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스토리들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좀 업사이드를 더 열어놓고 실적 추정치들이랑 같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테슬라까지 해보고요.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뭐 이름 그 자체가 전설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가 60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후계자인 그렉 아벨 부회장 산하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요.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CNBC를 통해서 한 2시간 전쯤에 공개가 됐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앞으로 100년 동안 건재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호평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좀 맞이하게 될 거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앞으로 좀 다시 한번 회복의 구간에 들어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변하냐를 좀 일부 좀 생각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후임인 마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어쨌든 이 안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트렌드나 기조에 대한 부분들 큰 틀은 분명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약간 방임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어쨌든 섹터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벨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수치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평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에너지나 유틸리티 뭐 이런 쪽에서 그동안 이제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기업들을 키워놨었기 때문에 에너지나 유틸리티 쪽, 그러니까 필수소비재에 집중됐던 이런 형태들의 스토리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렌 버핏이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이 주장을 강하게 했던 부분 중에 그리고 또 지켜왔던 가장 큰 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복리 효과를 가져가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 배당 정책들로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변화될 가능성들이 좀 있긴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영역을 좀 새롭게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 큰 틀 유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금 이제 워렌 버핏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좀 업그레이드한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버크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딱 최근 한 4, 5년 동안의 주가 방향성이 아시다시피 너무 성장주나 하이밸류에이션 쪽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BRK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COS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또 다시 되는 그림들로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추후의 성과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다음 차기를 좀 맡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버크셔 요 차트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 버크셔 해셔웨이가 제가 이게 하늘 색깔로 딱 그 줄을 그어놓은 요 때가 은퇴를 발표했을 때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확실히 좀 횡보를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아벨 체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는 좀 고민되는 게 아벨이라는 사람이 원래도 에너지 사업부를 맡았던 사람이고 최근에 M&A라든지 지분 투자를 보면은 대부분 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는 또 이제 또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산업 구조로 보면은 사실 에너지가 지금 섹터 이 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뭐 유가나 이런 쪽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랑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그래서 섹터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당연히 좀 뷰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영역을 좀 더 달리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연결이 됐을 때는 조금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는 부분들도 주가 측면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을 좀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수정이 교체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의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ETF를 또 가져왔고요. 그 XOVR이라는 ETF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전략이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XOVR이라는 티커 자체가 이게 X가 크로스에서 따온 티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OVR은 오버라서 이제 크로스오버 전략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로스오버 전략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까지 같이 편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비상장 기업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SPV를 사용을 합니다. SPV에 지분에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상장 기업들과 이 비상장 기업들을 같이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거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페이스X 비중을 상당히 좀 높게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V 형태로 가져가는데 지금 12%까지.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요 종목 가지고 자료를 한번 냈었고요. 제가 자료를 발간시켰었고, 근데 그 당시에 발간할 때는 이 스페이스X SPV 같은 경우 비중이 2%대였는데 그 연말 31일 기준으로 편입된 걸 다시 체크하니까 10%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현재 35개를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현금 빼고 못 빼고만 30개 정도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비중이 아까 말씀해 주신 SPV 그러니까 이게 특수목적 법인으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10%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맨 밑에 저기 BBH 스윕 베이커리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이게 좀 단기 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현금을 좀 수시로 좀 많이 확보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는 좀 ETF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BBH 같은 경우 이제 은행 이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USD랑 같이 그 달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한 대충 한 5%에서 10%까지의 현금 비중들을 계속 꾸준히 가져가면서 사실 아까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장 기업들은 사실 딜 기회들이 수시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SPV 형태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이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계속 하고 있는 전략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 기업의 이 ETF의 컨셉이라고 하면은 사실 크로스오버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제 창업자 정신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을 좀 편입하는 거를 일단 기본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자 정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전문 경영인 CEO가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창업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을 컨트롤하는 경우에 주식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창업자의 그 연간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일반 기업들보다 오히려 주가 상승폭이 더 높게 나오는 이런 통계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징적인 부분은 그 중에서 스페이스X의 비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어놓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ETF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오픈 AI라던가 뭐 에픽 게임즈 이런 기업들도 편입 대상으로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는 없지만 지금은 또 사실 보면은 스페이스X 외에도 뭐 요만큼이지만은 안드릴 같은 기업도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녹여낼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혁신 산업에 대한 부분들 기존의 AI 코어 쪽에서 확산되는 형태로 가는 이런 시국에서는 한번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요 ETF에서 이제 스페이스X하고 상장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럼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도 계속 이제 들고 간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상장하고 난 뒤에 뭐 이게 액티브 ETF니까 네. 그럼 뭐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뭐 다른 종목으로 또 이렇게 뭐 넘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네. ETF를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 상황들 보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고요. 사실 이게 그 액티브 ETF의 활용도가 올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장의 변화 속도들이 더 빨라지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처럼 리밸런싱 주기들이 딱딱 정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기적으로 이제 변경해야 되는 ETF들보다는 좀 액티브 ETF를 통해서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 변화를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보는 것도 사실 올해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투자자들이 검색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액티브 ETF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액티브 ETF의 티커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종목은 아시다시피 네네네. 종목명에 액티브라고 네, 다 딱 써 들어가 있는데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으니까요. 네, 미국은 사실 액티브라고 써 있는 ETF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 번씩 다 확인하긴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씩 다 맞습니다. 들어가 봐야 된다. 네,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으면은 저희가 요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요 팀으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뭐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실장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프리마켓 뉴욕 2026년 첫 방송 1부, 2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 2부는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저희가 PM10이 또 다음 방송으로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저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PM10에서 아주 오늘 또 날뛸 예정이기 때문에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는 또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뵐게요. 안녕? 안녕. 네, 끝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준비됐나요? Let's call your name. Yeah, yeah, yeah. Ooh, ooh, yeah. 깨진이 땡니에 옮겨 놀고 먹는 백수. Hey, hey. CK 김피리 말티콘 대박콜 터져라. 저기 보여 피리 갈구는 악마 술로 늑대. 갓대롱대롱 매달린 사정각 기준 에이스 킴 워렌 버킷 그릇 버킷 케이크 다 모여 전국 소년 날아올라 소신 플리스트 세라기 외쳐봐 골드만 샀으면 잭팟 피닉스리 불꽃도 별미미 도동동이 신세계 작가가 쓰는 이야기 안한티 언니 송송향겨 이한열기 프리맨 자유롭게 fly high K-pop 이야기 들으면 메릴린 치킨 당빈이 꾸꾸가가 우아한 소리 질러 에이 피라미드 꼭대기 아이디 짧은 참참 우럭 어깨 걸어요 엑스톤에 이지 깨고 나와 국장님 찾아서 우리 함께 춤을 춰 남동안 맛동산 찾는 에디 포에버 햇살을 갓듯한 미미 꿈돌이 모이면 금동산 여기는 환상의 나라 이석이석한 반짝여 호박벌개 커피가 좋아 비타민 충전 SJ 조이 미운한 모닝 Good morning 하스페이더 심 더비 봄베르기 CSY 우리 모두 우주부자 되기 위해 모였지 뭔지 모를 바코드 금오다마기 전진하는 남대문 커피 향기 타고 봄바람 예쁠 리자드 다
그 브릿지 건너 관동경 얻고 힘을 내 세조 에리스 하얀 바다 글로 김지배 김지미 정PD 유니코팅 케빈 킹상어 사일런트 아웃사이더 흰라인 맨너 서서히 빛나는 이름들 테이버와 금은보와 이 밤을 기억해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너를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어서 핸드폰만 자꾸 봐 5분이 1시간 같아 네가 오는 게 보이면 손 한 번 흔들어 보지만 어색하게 웃는 내 모습이 너무 티나나 내 맘이 다 보이나 숨기려 해봐도 자꾸만 웃음이 나와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보여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져 손잡고 걷는 이 길도 편의점 가는 길도 영화 같아 매일매일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설레는 이 기분 계속되길 너와 나 우리 둘이 이대로 쭉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 문자 보내며 웃고 있어 잘 들어갔어 물어보는 네 말 한마디에 행복해 친구들은 놀려대지만 나는 전혀 신경 안 써 처음이라서 서툴러도 진심만은 누구보다 커 너무 티나나 내 맘이 다 보이나 숨기려 해봐도 자꾸만 웃음이 나와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보여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져 손잡고 걷는 이 길도 편의점 가는 길도 영화 같아 매일매일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설레는 이 기분 계속되길 너와 나 우리 둘이 이대로 쭉 서툴러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우리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 실수해도 웃어 넘기고 부족해도 채워주면서 이렇게 함께 커가는 거 우리의 사랑 이야기 너랑 있으면 모든 게 새로워 보여 작은 순간도 빛이 나 비 오는 날도 햇살 좋은 날도 너와 함께면 다 좋아 20살 우리의 첫사랑 이 떨림을 기억할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설레고 싶어 처음처럼 영원 너와 처음처럼 Hey, you ready to rest? Let's pop it. Yeah. 꽉 조인 내 타입 이제 그만 풀어 헤쳐 Lose it 아빠의 어깨 위에 공세 말이 내쫓아 부엌에서 전쟁하던 엄마의 바쁜 스텝도 오늘 밤엔 반짝 열려 오늘 오는 your light Playmarket 모드 on 대신 없어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기 전 미리 know PM 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휴가 간 구윤우 캐스터를 대신해서 테이버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테이버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오랜만에 게스트석에 앉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코피 풀라고요. 물 만나셨네요. 안 돼요. 그러다가 저희 PM10 저 지금 이제 인여 빼도 되잖아요, 이거. 그쵸? 이제 빼고 방송할게요. 네. 빼고 코피 풀, 물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삐 푼 방송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고삐 안 푼 김민 캐스터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 짚어볼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새해 첫
시장이잖아요. 아직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선물 시장 분위기부터 지수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라일자 산타 랠리가 안 왔다 이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좀 뒤늦게 오는 건지 오늘 선물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히트맵도 한번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타의 경우에는 사기 광고와 아동보호 소홀로 또 피소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 인도량이 전년보다 11%가량 줄어 좀 아쉬운 성적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4분기 차량 배송 데이터 발표 예정으로 또 현재는 상승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기스트 무브부터 살펴보시면요. 바이두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리 후 홍콩에 대한 상장 계획이 발표됐다는 소식으로 현재 선물 시장에서 12%가량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 테슬라는 설명을 드렸고 또 TSMC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승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몬트와 프리포트 맥모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오르는 종목으로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금과 은의 상승세가 좀 호재로 작용해서 비기스트 무브에 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워비파커의 경우에는 루프캐피탈이 26년도 추천주로 함께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현재 또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다른 사이트에서도 함께 살펴볼게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번스타인의 분석 기술, 이 메모리 주식에 대한 목표가 상향 소식에 있어서 현재 오르는 종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AI에 대한 견고한 수요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고 또 시가총액이 19위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함께 있었죠. 그에 대한 여파로 또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속보와 헤드라인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시나마 좀 BYD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판매량 부분에서 제치려 한다 혹은 이미 제쳤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제칠 가능성이 크게 또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5년도 BYD는 226만 대,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160만 대 수준으로 현재 판매량이 추산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주가 그리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좀 뭔가 머스크와 테슬라가 섞였는데 머슬라로 가나요? 네. 머스크의 여러 가지 이야기고 함께 섞이면서 뭔가 주가적으로는 좀 흔들리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이 섞이면서 그래도 26년도에는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추천주로도 함께 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볼게요. 워렌 버핏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연 일선에 대해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좀 저희가 쉬는 동안 놀라움을 자아했죠. 조금 다른 시각이 담긴 그의 핵심 투자와 또 운영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목을 고를 때 잘 고르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여라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복잡한 건 위험하니 이해가 안 되면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함께 남겼다고 하고요. 또 이 돈을 버는 힘은 똑똑함보다는 참을성과 인내에서 온다라는 주요한 말들도 남겼습니다. 저도 맨날 보면서 참을성과 인내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실수를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선생님이 남긴 말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후계자가 이어받더라 하더라도 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버크셔 해서웨이 쪽으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버님, 워런 버핏의 투자 5개명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거는 이게 뭐 일단 은퇴를 하셨다라는 점에서 뭐 정말 고생하셨고 노력하셨고 잘하셨고 잘 되셨고 그 대단하신 분인데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 저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저분은 회사를 사서 네. 그 회사가 잘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버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서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있어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코카콜라 같은 거 이게 미국에서 잘 나갈 때 사서 전 세계 1등 될 때까지 계속 보유하시고 배당 계속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녹아 들어가고 성장 녹아 들어가고 전 세계 소비가 다 녹아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코카콜라로 추산에 따라 다르긴 한데 10만 프로, 20만 프로, 30만 프로 얘기가 나와요, 수익률. 네. 근데 그게 원금 대비 그렇게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코카콜라의 주요 주주로 올라가서 최대 주주로 올라가서 그리고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걸 다 본인의 그런 회사 내부로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래서 현금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이코라는 회사예요. 가이코라는 회사는 보험회사고 그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험을 이렇게 미국 내죠.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돈을 다 현금을 받아서 그걸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오를 때까지 사면 돼. 네. 수익 날 때까지 사면 돼. 오를 때까지 살 수 있으면은 주식 투자가 쉬워집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찌 보면은 버크셔 이제 해쇼웨이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는 오를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뷰로 투자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특히 저는 버크셔 해쇼웨이 혹은 워렌 버핏을 볼 때마다 지금 워렌 버핏의 혹은 버크셔의 자산은 최근 30년 동안 쌓인 게 대부분이에요. 완전히 이게 우리가 스노볼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로그 차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장 벌어야 된다는 욕심보다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혹은 20년 뒤인데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한 5배 잡으시고요.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네. 25배 잡으시고요.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125배를 잡으시면 돼요. 30년 뒤엔 저는 50대예요. 근데 봐봐요. 이게 5배인데 네. 그러면은 30년 뒤에 125배가 된다니까요. 네. 30년 뒤에 거의 70대세요. 아무튼 뭐안 여쭤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야, 잠깐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네. 김민 캐스터 오늘 준비한 특징주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또 오픈 AI 관련된 소식도 있어서 함께 챙겨왔습니다. 오픈 AI가 음성 중심으로 작동하는 AI 개인용 기기 하드웨어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오픈 AI는 이 기기의 핵심 경쟁력이 될 오디오 AI 모델 성능 강화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확실히 텍스트 기반 모델이 주요했고 또 음성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것들을 좀 동시에 또 사용자가 말하거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성은 AI의 단순한 기능에 대한 개선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기기로의 전환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아직 직접 얘기한 바긴 하지만 오픈 AI는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 출신의 회사를 약 9조 원에 인수를 해서 이 기기에 대한 설계를 맡겼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화면 없이 음성에 대한 기반 기기로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돕는 AI 동반자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고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픈 AI가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음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바는 좀 시사해 볼 법한 한데 사실 뭔가 사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게 아직은 좀 실감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역시나 좀 실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AI 이 소식 어떻게 보셨죠? 일단은 오픈 AI뿐만 아니라 모든 그 현재의 그 차세대 폼팩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마트폰 넥스트를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게 요 이어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고 이걸로 이제 말을 하고 듣고에 대해서 지금은 통화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야 이거 좀 알려줘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삐리삐리 그거는 그겁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면은 되고 검색해줘 그러면 바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차세대 폼팩터를 무엇으로 가져갈 거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렌즈 딱 끼면은 요 렌즈에서 이제 앞에 화면 딱 뜨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아직은 그게 안 되니까. 이거 너무 미래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미래를 상상하냐, 안경을 상상하냐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전화기라고 하는 유선이 있었잖아요. 그쵸. 선이 없어졌어요. 무선으로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들고 있던 거를 이제는 화면을 가져왔죠. 근데 여기에서 화면을 이제 우리는 손가락이 이제 마비가 됐잖아. 저희가 마비가 됐어요? 아니 스마트폰을 하면 손가락을 이제 떼고 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 네. 손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아, 네네. 그럼 손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애플 같은 경우는 공간 컴퓨팅 얘기했던 것도 요거 끼고 난 뒤에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되죠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뭘로 할 거냐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음성으로 넘어가자. 아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도 뉴럴링크 얘기했었죠.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생각만 하면 가야 된다. 그러니 뇌에 칩을 꽂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 손을 이제 프리하게 만들어줄 그 폼팩터가 뭐가 될 것이냐, 네. 누가 될 것이냐. 그 메타가 지금 AR 글라스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픈 AI도 우리도 여기 뛰어들겠다는데 이건 오픈 AI만의 과제가 아니고 메타에 혹은 구글에 혹은 애플에
네. 혹은 삼성전자의 지금의 그 차세대 폼팩터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그 표준을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핵심이 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오픈 AI가 지금 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돈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야매버피님께서 이버영 혹시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안경 이야기 중인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에요. 한번 의심됩니다. 알 없어요. 드시죠? 알 없어요, 여기. 알이 없어서 알이 없습니다. 네. 인증은 항상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자기 뭐 옷을 안 입었다 그랬나? 그저 무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안경을 안 쓰는 게 자기는 아. 옷을 안 입은 거랑 똑같다고 뭐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게 그 보통 여성분들 아시죠? 쌩얼이라고 하면은 네네. 나가면은 막 이렇게 막 괜히 막 이렇게 친구 보기도 위축되고. 그렇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안경을 안 쓰면 이 안경이 자신감의 없으면은 원천이군요. 괜히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면 우리 테이버님이 가장 먼저 사시는 걸로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도 AI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AI 훈련 방식을 담은 논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훈련 비용과 에너지 사용은 줄이면서 모델의 확장성을 높이는 구조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이번 공개한 방식은 매니폴드 제약 하이퍼 커넥션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이 대규모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또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논문을 단순히 연구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딥시크는 과거에도 논문 발표 이후에 바로 핵심 모델을 내놓은 전례가 있고 또 실제로 1년 전에는 R1 모델로 업계를 놀라게 한 바가 있죠. 또 이번에도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 R2가 이 2월 춘절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R2가 출시될 경우 이 구글과 오픈 AI가 주도해온 글로벌 AI 판도에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AI 모델들은 개발 비용이 훨씬 낮은데도 이 성능 순위에 대해서 상위권에 계속해서 진입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논문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바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실제 출시로까지 구현을 한다는 점에서 뭔가 이번 논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사실 정말 좋은 우리 전문가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제가 항상 게스트분들께만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약간은 아쉬웠거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AI,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먼저 승기를 잡을 것이냐. 테이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이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 엄청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열심히 안 하는데 된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중국 AI한테 너 지금 그 곰돌이 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 귀여워.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아주 큰일 나. 왜냐하면 아이고, 그 두야. 중국에서의 곰돌이 푸가 그게 금지어예요. 그래요? 네. 아, 네, 왜냐면 그러네. 대장님이랑 비슷하게 네. 그렇게 아까도 얘기를 했기 대장님이 때문에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인 친구를 만들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분위기가 만들면 만들어줘요? 길에서 누가 물어봐서 중국인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뭔가 표현하는 단어라든지 좀 위협적인 표현을 제한이 좀 아직까지도 안 있다.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 속도는 훨씬 미국보다 중국이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독재적으로 공산당이 밀어붙이니까. 네. 근데 그 완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끝에 있어가지고 자율성에서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AI의 발전은 중국이 할 수 있냐? 기술은 많이 발전시킬 수 있더라도 최종적인 완성형은 미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반도체니 뭐니 이런 부분은 이게 아시다시피 인적 자원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중국 가서 일하고 또 중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대만 가서 일하고 한국 가서 일하고 그렇죠. 서로 스카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이제 누가 잘하느냐 이것보다는 제도적인 최종 완성도에 있어서는 야 이게 중국이 될 수 있을까? 그 독재라는 그 구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는 지금 그 슈퍼챗이 하나 들어왔는데 테이버는 중국도 못 가고 미국도 못 가고 방송 끝나면 집에 나갑시다 하고 5,000원을 싸주셨는데 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게 슈퍼챗을 싸주시면 저희 중 아무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죠 대체? PD님 아니 오늘 아까 네. 테이버님이 자꾸 그 실장님께 시진핑 닮았다고 하신 거 맞죠? 시진핑 아니요 닮았다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근데 계속 방송에서 알코올 냄새 난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근데 오늘 PM10 막방인 건 어떻게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어요.
미리 예고를 하고 이거 왔습니다. 비밀인데. 아, 그랬어요? 아, 네. 우리 토이푸들 코나님께서 한 분 예쁜 분은 휴가인가요? 해주셨는데 휴가예요. 구윤우 캐스터 휴가 갔고 여기 두 미녀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슬로우 늑대님 어지럽겠다 PD 형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PM된 막방이니까 여러분 한 번만 약간 좀 프리하게 하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테이버님께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 구윤우 캐스터가 휴가를 간 만큼 테이버님께서 이 자리를 알차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2026년도 유망한 섹터와 종목 하나씩을 꼽아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죠?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AI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엔비디아, TSMC, 뭐 국내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는 뭐 구글 봐야 되고, 그리고는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좋은데 얘네들이 이미 선반영이 너무 많이 돼 있죠. 되어 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TSMC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차세대 우리가 AI 반도체 그 LLM이라고 하는 이 모델에 있어가지고 그 근본이 되는 이런 여러 투자 포인트에서 다음은 뭐가 될 것인가를 전력 인프라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 화면을 살짝만 띄워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실 때 뭐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뭐 TSMC, 뭐 브로드컴, AMD, 뭐 마이크론 이런 애들 시가총액 보시면은 엄청 크죠. 근데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있는데 어디냐 그러면은 요쪽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뭐 GV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여기가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전력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네. 여기 지금 크기 잘 기억해 보세요. 요쪽입니다. 사이즈가 시가총액인데 지금 전력 인프라가 분명히 반도체 시장보다 작은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미 우리가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쪽도 쇼티지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증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은 매우 작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력 인프라 쪽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30%씩 40%씩 성장을 하는데 그걸 이미 다 땡겨 있으니까 AI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올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한 뭐 20, 30%, 30, 40% 올라가겠구나. 인데 이거를 전력 인프라로 놓고 보시면은 전력 인프라 쪽은 아직도 여전히 50%에서 100%씩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혹은 그런 식으로 이제 증설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가져가는 애들이 있고 이게 뭐 GV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도 있을 수 있고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태양광 전반적인 그런 업체들 보시면은 지금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바로 옆에다가 기존에 있던 뭐 발전소나 이런 데 연결 안 하고 바로 옆에다가 우리가 직접 발전소를 지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다가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할게요라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곳이 네. 되게 많은 상황이고 이런 곳에서 이런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블룸에너지라든지 아니면 GV버너바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쪽으로 엄청난 매출을 지금 이제 수주를 이제 쌓고 있는 중이고 1월 1일일 겁니다. 어제자로 블룸에너지가 또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7천억짜리 수주를 받았어요. 7천억짜리 수주 받은 게 지금 TSMC와 대만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키징 해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기업과 실제 설치 구역은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대만 반도체가 들어가고 대만의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런 그 장비들이 들어가고 네. 거기다가 블룸에너지의 가스터빈이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거를 빅테크한테 임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파이낸싱에 있어가지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재 전력 인프라 쪽이고 그게 가스터빈과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이쪽을 내년도에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또 이쪽이 투자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GV나 뭐 블룸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큰 대신에 좀 길게 보면은 특히 최근에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업사이드를 놓고 또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되니까 네. 현재 블룸에너지가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는 100일선 수준까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요게 그래서 신고가를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블룸에너지는 신고가를 쓸 수 있다의 관점이고요. 사상 최고치가 150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은 50%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사이드 관점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뭐 190불, 185불 네. 왔다 갔다 얘기하죠. 신고가 쓴다 혹은 평균 목표 주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220불, 230불, 240불이에요. 그럼 올라가는 게 20%, 30%거든요. 근데 얘들은 신고가만 써도 50%가 되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는 관점에서 길게 좀 비중 낮게 모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내 비중 기준에서 5% 내외 혹은 뭐 맥스로 10% 정도까지는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말 그대로 큰 돈으로 큰 종목 M7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크게 담아서 뭐 꾸준한 수익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조금 낮은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이런 애들 딱 넣어 놓으면은 얘들이 막 30% 50% 그 이상 올라가 주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용돈이 달달한 수익률로 연결되니까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용돈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또 수혜처라고 떠오르는 것 중에 뭐 이런 인프라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고 하는 전 좀 생소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이 기업들도 뭔가 AI 데이터 센터에 뭔가 도전을 막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좀 좋게 보시나요? 아, 그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쪽이 네오클라우드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했던 아이렌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의 1번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이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없는 산업이어야 된다. 돈. 진입장벽이 좀 높아야 된다. 진입장벽이 높아야 된다고요? 네, 진입장벽이 있어야지만이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매력이 있는 건데 데이터 센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기존의 데이터 센터 하던 기업들이 이게 뭔가 뭐 비용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좀 과하게 이렇게 뭐 좀 전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오라클이라든지 다른 네오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이렇게 외주를 주잖아요. 네. 근데 외주를 준다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거는 너무 부담되고 그런 상황에서 니들도 해. 그럼 내가 니들 거 임대 쓸게. 라고 계약으로 들어가는 말 그대로 비용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의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가를 놓고 보면은 네.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나 이런 뭔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쪽 산업이 커질 수 있겠으나 이게 나중에 정말 많이 커지면은 오히려 빅테크가 그쪽을 뭐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네들 인프라로 돌려버리면은 네. 장기적으로는 지속은 불가능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 에너지 이런 거는 오히려 빅테크가 지들이 못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게 SMR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블룸에너지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너네랑 같이 하자 하는 식으로 이게 에너지 발전 산업에 대한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 네. 요 그쪽 부분은 네오클라우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인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BAI에 대한 질문도 저는 한 번 좀 네. 드려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AI에 대한 그런 키워드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약간 시선을 돌려본다면 BAI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눈여겨봐야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좀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BAI에서 키워드는 지금 그러면은 이제 AI 종목이 떨어질 때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자산이 뭐가 있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투자할 때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주도주를 많이 들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주도주는 이게 뭐 엔비디아라든지 AI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고 근데 이 주도주가 빠질 때 올라가는 애들 혹은 주도주가 빠져도 얘들은 안 빠지는 애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AI가 빠지면 왜 빠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애들이 빠질 겁니다. 네. 그럼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고는 인플레 공포를 가져올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첫째는 유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나스닥의 대형주를 들고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엑셀 ETF, 에너지, 유가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엑셀 ETF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뭔가 지금도 배당이 한 3.5% 4% 나오니까 배당주로서 들고 있다가 앞서서도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가는 더 안 빠질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저도 같은 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저점이라는 관점으로 엑셀 ETF를 좀 모아놓으면은 배당 받다가 이제 롱숏이 걸릴 때도 뭔가 차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플레라고 했을 때 인플레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 구조 기준에서 누가 올라가냐 그러면은 P&G라든지 아니면 월마트라든지 월마트가 좀 비싸기 때문에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소비재를 있어요. 좀. 그렇죠. 그래서 소비재 중에서도 저는 총주주 환원율이 누구와 비슷해야 되냐? 장기 채권 금리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총주주 환원율이 4에서 4.5%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리스트 뽑아보시면 몇몇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P&G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펩시 같은 경우 그렇게 될 것인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주 환원 배당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AI 관련돼 가지고는 주도주로 계속 들고 가되 얘들이 빠질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엑셀 ETF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소비재, 주주 환원이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 소비재를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의 관심, 초점은 모두 다 AI에 맞춰져 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만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김민 캐스터와 함께 여러분들께 드릴 말이 있죠. 저희 PM10이 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달간의 시간이 약간 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종이 한 장, 펜 하나, 노트북 하나 들고 정말 투박하게 시작한 방송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때는 2명이었잖아요. 2명이었죠. 저희 둘이 으쌰으쌰 짐을 하나씩 이고 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프리마켓 뉴욕 끝나면 PM10은 안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PM10을 보러 10시에 온다라는 분들도 네. 계실 정도로 저희가 좀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좀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을 저는 김민 캐스터한테 돌리고 싶은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사실 뭐 선배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워낙 프로그램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이곳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장수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2달이지만 나름 장수했습니다. 2달 장수인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댓글이 좀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에 적응을 하는 기간 동안 말이 좀 빨라졌다 싶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댓글에서 한 분이 틀려도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댓글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언제 다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민 캐스터와 함께 하면서 정말 물론 지금도 프로지만 점점 더 프로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은 김민 캐스터의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뭐 2달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유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댓글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한 2개 정도 읽을게요. 우리 네. 김민 캐스터도 2개 정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슬로늑대님, 보아께, 흰께, 유누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돈사갈비님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또 다른 댓글 한번 김민 캐스터 읽어주시죠. 제가 지금 화면 들어가고 있어서 혹시 네. 죄송하지만 태희원님이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읽어보는 게 남자 사회자분의 이름이 레버리지다라고 이렇게 그 댓글을 써주셨는데 아니에요. 레버리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 레버리지는 제가 매우 안 좋아한다 혹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는 적당히 쓰셔야 된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술이 덜 깼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살짝 덜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할 때 약간의 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라이브 이틀 방송이에요. 전에 음주하신 거 아니에요? 이틀 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안 먹다가 먹어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이틀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그 어떤 뭐 묘미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음 주에 정신 차리고 또 좀 더 풍성하게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됐나요? 네, 태희원님 개인 방송이냐고 댓글이 굉장히 많네요. 있습니다. 네. 아니 페이버님은 이제 어느 방송이나 원샷이 잡히면 개인 방송 같아지는 그런 것 매지. 같아요.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저희 PD님께서 2시간으로 줄어들지만 꽉꽉 채워보겠다라고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만 저희는 또 동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엑기스 있게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께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프리마켓 뉴욕이 없어지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 절대 프리마켓 뉴욕 없애지 마시고요. 저희는 늘 남아 있습니다. 네. 다만 8시에서 10시 30분까지 하던 거를 저희가 8시에서 10시까지로 좀 축약, 사실 축약은 아니죠. 원래 네. 10시까지였으니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10시부터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는 미오라가 또 함께 하니까요. 너무 네.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뭐 물론 고은우 캐스터가 오늘 막방 때 같이 인사를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도 휴가지에서 지금 방송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함께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은 못하겠네요. 월요일 밤 10시에 돌아오겠다는 못할 것 같고요. 울지 마. 아쉽지만 울진 않아요. 그 말은 못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는 못하겠지만 구호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이었습니다.